참는 사람은 계속 아프지만 뇌를 바꾸는 사람은 결국 치유됩니다. 지독했던 통증도 뇌에서 시작되어 뇌 안에서 다시 쓰일 수 있기에 뇌를 바꾸면 통증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집니다. 누구나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혹은 지독한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 뇌는 손가락이 부러졌을 때처럼 몸을 다쳤을 때와 똑같은 통증 회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음이 너무 아픈 사람에게 일반 진통제를 투여했더니 마음의 고통이 줄어들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만성 통증, 이유 없는 어깨 뭉침이나 두통은 어쩌면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민해진 뇌가 보내는 마음의 경보 신호일지 모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수많은 통증의 열쇠가 바로 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 다니엘 G. 에이멘 박사의 뇌를 바꾸면 통증이 사라진다입니다. 저자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신과 의사로 뇌의학과 행동의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40년 넘게 뇌와 정신건강, 만성통증의 관계를 연구해왔으며 미국 전역에서 11곳의 에이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신체적 통증과 정서적 통증이 같은 뇌 회로를 쓴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 회로가 어떻게 통증을 키우고 또 가라앉히는지, 과민해진 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풍부한 데이터로 보여주는데요. 우리 뇌가 통증을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특히 잘못된 식습관이 통증을 만들어내고 통증을 줄이는 식품이나 영양제가 있다는 사실이 꽤 흥미로웠는데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나 된장, 김치, 사골 국물 같은 음식이 통증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통증을 줄이는 식단으로 바꾸는 것부터 실천하면 좋겠죠. 400페이지가 넘는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요. 내용이 정말 흥미진진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방대한 내용 중에서 우리 뇌가 통증을 처리하는 메커니즘과 통증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 등을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다면 또 이 통증을 당연한 것처럼 참고 살아오셨다면 이 책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뇌가 변하면 통증도 반드시 변한다고 이야기하는 다니엘 G. 에이멘의 뇌를 바꾸면 통증이 사라진다.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통증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신체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통증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다. 복잡한 회로망을 타고 오르며 춤을 추는 신호와 감정, 그리고 생각의 교향곡이다. 뇌는 통증을 인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해석하고 감정으로 색을 덧칠하고 기억과 연결한다. 이 복잡한 회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통증을 처리하는 방법의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제 하나씩 파헤쳐보자. 통각 수용기. 우리 몸속에 작고 기민한 파수꾼. 피부, 관절, 장기 곳곳에 흩어져서 사소한 위험의 조짐도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파수꾼 부대를 상상해보자. 이 파수꾼들을 통각 수용기라고 한다. 통각 수용기는 특화된 신경 말단으로 우리에게 해를 입히거나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위협을 경고한다. 손가락을 베이거나 뜨거운 난로를 만지거나 독한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순간 이 센서가 즉시 가동되며 척수를 통해 뇌로 긴박한 조난 신호를 보낸다. 그럼 몸의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통증이 전달되는데 어떤 유형의 통각 수용기가 활성되는지에 따라
날카로운 통증, 타는 듯한 통증, 느린 통증, 욱신거리는 통증 등으로 다양하게 느껴진다. 통각 수용기는 크게 A 델타 섬유와 C 섬유 유형으로 나뉜다. 하지만 이런 센서들의 진정한 매력은 한 가지 설정값에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조절될 수 있으며 어떻게 조절되느냐에 따라 통증이 짜증 섞인 푸념으로 그칠지 귀를 찢는 듯한 비명으로 이어질지 결정된다. 통각 수용기를 켜는 요인으로는 총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부상이나 손상이다. 베이거나 멍들거나 삐는 등 손상을 입으면 손상된 세포가 브레디키닌과 프로스타글라딘 같은 화학 물질을 방출한다. 화학 물질을 통해 통각 수용기가 활성화되면 신경계 곳곳으로 통증 신호가 퍼져나가면서 그 부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제한다. 두 번째는 극단적인 온도다. 통각 수용기는 열기와 냉기에 특히 민감하다. 너무 뜨거운 것을 만지거나 지나치게 추운 환경에 노출되면 통증 메시지를 보내 더 큰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재촉한다. 세 번째는 화학적 신호다. 히스타민 같은 염증성 화학 물질은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통각 수용기를 활성화시켜 통증에 더 민감해지게 만든다. 알레르기가 나타날 때 느껴지는 가려움과 불편함 역시 통각 수용기가 신호를 증폭시키고 있는 상태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항상 통각 수용기가 켜진 상태에서 지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통각 수용기를 끄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치유다. 몸에서 치유를 시작하면 통각 수용기를 활성화하던 화학 물질의 분비가 줄어든다. 그럼 통각 수용기가 진정되며 경보 시스템이 리셋되듯 차츰 통증이 사라진다. 두 번째는 약물이다. 이부프로펜과 아스피린 같은 진통제 혹은 강황의 유효 성분인 커큐민, 오메가3 지방산 같은 보충제는 과활성된 통각 수용기를 진정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이 성분들은 통증 신호가 뇌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는 천연 엔도르핀 촉진제다. 당신의 몸은 천연 진통제라 불리는 엔도르핀을 분비해 통각 수용기의 감도를 자체적으로 낮출 수 있다. 운동, 침술, 명상, 심지어 웃음 등의 활동도 엔도르핀 수치를 높인다. 또한 다크초콜릿, 매운 음식, 그리고 지방이 많은 생선이나 견과류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은 통각 수용기를 달래서 통증을 줄일 수 있다. 통각 수용기는 크기는 작아도 생존에 필수적이다. 우리 몸의 제일 방어선으로 환경 속의 위협을 탐색해서 필요할 때는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하지만 영리하기도 해서 우리 몸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훈련도 시키고 침묵도 시키고 진정시키기도 한다. 통각 수용기의 작동 방식을 이해할수록 통증에 휘둘리지 않고 관리하고 줄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커진다. 웃음, 최고의 진통제. 코미디 프로그램 시청 역시 치유 효과가 있다. 1964년에 세터데이 리뷰의 편집자이자 저명한 기자인 노먼 커진스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자가면역 질환을 진단받았다. 척추와 엉치 엉덩 관절에 만성 염증이 생기는 고통스러운 병이었다. 그 병을 진단받고 커진스는 생존 확률이 500분의 1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런 절망적인 확률 앞에서 커진스는 당시의 의학적 상식에 반하는 3가지 행동을 실천했다. 첫 번째, 고용량 비타민C를 복용했다. 두 번째, 질병의 장소인 병원에서 나와 쾌적한 호텔로 거처를 옮겼다. 세 번째, 영상기와 인기 TV 프로그램인 몰래카메라와 마르크스 형제의 영화 등 수백 시간에 달하는 코미디 프로그램 영상을 준비했다. 첫날 밤 그는 배꼽 빠지게 웃은 덕분에 통증 없이 평소보다 깊은 잠을 잤다.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커진스의 혈중 염증 수치가 극적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몇 주 만에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커진스는 웃음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고 끝까지 살아남아 자신의 이야기를
1979년 베스트셀러인 질병의 해부에 담기도 했다. 나 또한 웃음의 치유력을 믿고 지금도 코미디 프로그램을 열심히 챙겨보고 있다. 척수, 통증의 고속도로이자 통제센터. 통증을 이해하려 할 때 대부분은 뇌 또는 몸이 통증의 주범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마법은 종종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곳에서 일어난다. 바로 척수다. 척수를 복잡하게 뒤얽힌 거대한 고속도로라고 상상해보자. 수십억 개의 통증 신호가 몸에서 뇌로 그리고 다시 뇌에서 몸으로 도로를 따라 질주하고 있다. 하지만 척수는 단순히 고속도로 역할만 하지 않는다. 통증을 통과시킬지, 통증의 볼륨을 키울지, 혹은 낮출지 결정하기도 한다. 손가락을 베이거나 무릎을 부딪히면 앞서 언급한 작고 기민한 통증 센서인 통각 수용기가 제일 먼저 경보를 울린다. 이들은 척수를 향해 달려가는 절박한 전령처럼 신경을 따라 통증 신호를 쏘아 올린다. 그럼 이 신호들은 척수의 주요 통증 고속도로인 척추 시상로에 모여 뇌 운행 관리원 역할을 하는 시상, 그리고 외측 통증 감각 경로를 향해 위로 달려간다. 그리고 우리는 통증을 느끼게 된다. 때로는 척수가 최악의 적이 되어 통증을 잠재워야 할 순간에 증폭시키기도 한다. 이는 글루탐산 같은 물질이 관여할 때 일어난다. 글루탐산은 통증 신호가 원래 내야 할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작은 악마 같은 존재다. 익숙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 성분은 중식 요리부터 짭짤한 과자까지 온갖 음식에 들어가는 글루탐산 나트륨, MSG 등 식품 첨가제 속에 흔히 숨어 있기 때문이다. 아스파탐, 카페인, 알코올, 고가당 옥수수 시럽, 니코틴 등 우리에게 익숙한 다른 악당들이 글루탐산을 자극한다. 이런 물질들은 통증의 불길에 기름을 부어 통증이 더 뜨겁게 타오르게 만든다. 통증의 볼륨을 낮추고 싶다면 모닝커피를 참고 음주를 줄이고 다이어트 탄산 음료에도 고개를 저을 줄 알아야 한다. 다행인 점은 척수가 통증의 볼륨을 낮출 수 있는 현장 급파 요원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신경 전달물질 가바와 글리신이 바로 그 영웅들이다. 이 물질들은 억제제 역할을 하면서 불타오르는 통증 신호를 젖은 담요로 덮어준다. 발효된장, 김치, 콩, 진한 사골 곡물 같은 음식은 이런 화학물질을 강화해준다. 즉, 날이 선 통증을 둥글게 다듬는다. 통증 관리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뇌도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는다. 통증 신호가 뇌에 도달하면 뇌는 즉시 척수를 따라 아래로 다시 신호를 보내 세로토닌과 노르에프네프린을 분비하게 된다. 이 물질들은 우리 몸이 가진 천연 기분 상승 물질이자 통증 완화제다. 우울증과 통증 모두에 자주 처방되는 들록세틴 같은 약이 효과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통증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증에 대한 신체의 반응 방식을 새로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렇게 세심하게 관리되는 시스템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 중추 감작은 척수가 통증 신호에 과민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 누군가가 통증 스위치 볼륨을 최대로 올리더니 다이얼을 부숴버린 것과 같다. 중추 감작은 보통 부상을 당한 후에 흉측한 모습을 드러낸다. 살짝 건드리거나 누르기만 해도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 정상적으로는 치유 과정에서 이런 과민 반응도 서서히 사라져야 하지만 간혹 스위치가 켜진 채 고정돼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필요한 일은 시스템 전체를 진정시키는 것이다. 염증과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과잉 반응하고 싶어 안달난 척수를 달래야 한다. 항염증성 식품으로 몸을 보살피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 척수가 사소한 충격에도 호들갑을 떨지 않게 막을 수 있다. 뇌, 통증의 마스터 컨트롤러. 뇌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행동, 생각, 감정에 관여하며 이는 통증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배인 상처의 날카로운 통증이든 시련의 아련한 욱신거림이든 모든 통증은 뇌에서 처리되고 해석되며 때로는 확대된다. 통증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감각들이 걸러지고 증폭되고 완화돼 만들어지는 인지적 결과물이다. 통증은 개별적이면서 서로 연결된 뇌를 관통하는 세 개의 경로를 따른다. 이 경로들은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는 방식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수행한다. 외측 통증 감각 경로, 뇌 통증 GPS. 한밤중에 바닥을 나뒹구는 레고 블록을 맨발로 밟았다고 상상해보자. 발을 타고 날카로운 통증이 솟구친다. 마치 신경 말단이 울부짖으며 반란을 일으키는 것 같다. 이러한 즉각적인 감각은 뇌의 외측 통증 감각 경로 덕분에 느껴진다. 이 경로는 GPS처럼 작동해서 통증이 정확히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짚어내고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한다. 대단히 효율적으로 미세하게 조정돼 있으며 뇌가 위험, 위험, 지금 당장 여기서 무언가 잘못됐어 라고 외치는 방식이다. 이 통증 신호가 처음 뇌에 들어오면 뇌의 중심부 깊숙한 곳에 자리한 강력한 구조물, 시상으로 곧장 전달된다. 시상은 대부분의 감각 정보가 뇌 바깥 영역으로 가는 길에 거쳐야 하는 중앙 허브다. 대뇌 겉질과 뇌줄기 사이에서 오가는 정보들을 열심히 감시한다. 보고, 듣고, 만지고, 심지어 생각하는 것들이 최종 목적지로 가기 전에 반드시 시상을 지나야 한다. 뇌의 좌우 방구 안에 작은 알처럼 생긴 시상 한 쌍이 대뇌 겉질과 뇌줄기를 연결해 몸에 들어오는 감각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다. 나는 로스앤젤레스 아동병원과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브래드 피터슨 박사와 338명의 주요 우울 장애 환자 및 103명의 건강한 개인이 참가한 연구를 진행했다. 2024년 중계정신의학에 발표된 이 연구는 주요 우울 장애 환자들의 시상 혈류량이 증가했음을 밝혔다. 시상이 과로하고 있다는 의미다. 시상의 과할성이 단순한 정서적 통증에서 그치지 않고 신체적 통증의 강도까지 높이고 있었던 것이다. 시상의 활성 증가는 본질적으로 통증 경험에 색깔을 입힌다. 날카로운 급성 통증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고통스럽게 느껴지도록 만든다. 정서적 혼란에 짓눌려 있을수록 통증을 더욱 강렬하고 끈질기고 침습적으로 인식한다. 과민해진 뇌가 평소에는 참을만 했던 통증 신호마저 더욱 증폭시켜서 받아들인다. 우울증 환자들이 신체적 통증을 자주 경험하는 이유다. 시상은 통증 신호들을 처리한 후에 뇌의 마루옆에 자리한 체성 감각 겉질로 전달한다. 체성 감각 겉질은 뇌가 통증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는 곳으로 가공되지 않은 감각 데이터가 의미 있는 정보로 번역된다. 통증의 위치와 강도를 파악하고 통증의 유형이 무엇인지, 즉 통증이 날카로운지 둔한지, 타는 것 같은지, 욱신거리는지 등을 확인한다. 통증의 좌표를 세밀하게 기록해서 뇌에 명확하고 상세한 보고서를 제공하는 지도 제작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시상이 당신에게 무언가 잘못됐다고 경고를 보낸다면 체성 감각 겉질은 위치와 상태를 알려준다. 레고를 밟아서 발가락이 엄청 아프네 라고 인지하며 통증을 이해하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뇌 영역이다. 정교하고 강력한 시스템인 만큼 과부하에 걸릴 수 있다. 시상이 과활성화되면 통증 신호를 왜곡해서 사소한 불편마저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바뀌기도 한다. 이런 증폭은 정서적 고통을 키울 수 있다. 시상의 활성 증가는 우울증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이며 과활성 때문에 사소한 통증조차 재앙처럼 느낄 수 있다. 시상과 체성 감각 겉질은 통증 처리에서 강력한 원투 펀치다. 이 중 어느 한 곳이라도 과활성화되면 우리가 경험하는 통증은 현실을 왜곡하는 압도적인 힘으로 바뀐다. 내측 통증 고통 경로. 신체적 정서적 통증이 만나서 춤을 추는 곳. 통증은 감정, 생각, 기억이 어우러져 한바탕 추는 춤이다.
뼈가 부러지거나 연인과 헤어지는 상상을 해보자. 그 통증이 가슴 속에 무겁게 자리 잡고 좀처럼 떠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며 세상 모든 것을 물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통증의 정서적 측면을 다루는 내측 통증 고통 경로가 하는 일이다. 통증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고 우리를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인다. 내측 통증 고통 경로에는 제일 먼저 등 쪽 앞뒤 이랑이 있다.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 우리의 생각 자체를 루프 속에 가두어 통증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뼈가 부러지거나 누군가와 헤어졌을 때 아프다는 생각 자체를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곳이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감정의 교통체증에 갇히는 것과 같다. 그 다음은 뇌 섬엽이 있다. 신체적 통증의 감각을 정서적 반응과 이어주는 뇌의 내부 교환수와도 같다. 발가락을 찢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누군가에게 거절당했을 때 느끼는 통증을 불안, 혐오, 좌절감과 연결하는 영역이다. 통증이 사소한 짜증 정도로 그칠지 완전히 비참한 기분에 사로잡힐지를 뇌 섬엽이 결정한다. 하지만 만성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뇌 섬엽이 과활성화돼서 아주 미미한 느낌조차 커다란 재앙처럼 다가온다. 만성 통증은 뇌가 신호에 점점 민감해지게 만들기도 한다. 다음은 뇌의 정서적 경종이라고도 종종 불리는 편도체다. 편도체는 진화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도록 만들어진 회로로 덕분에 우리는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속도가 빠른 대신 항상 정확하지는 않다. 숲에서 나뭇가지를 보았을 때 편도체는 그것을 위험한 뱀으로 오인해 과잉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팬데믹 기간에는 범지구적 편도체 강탈에 빠졌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 택배 상자에 묻어있을지 모를 잠재적 세균, 치솟는 사망자 수 등 모든 곳에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편도체는 신체적, 정서적 통증 모두를 증폭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뜨거운 화로에 손을 대거나 거부 같은 정서적 통증을 경험하면 편도체가 즉각 활동에 나선다.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도록 만든다. 만성 통증의 경우 이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켜 가벼운 불편도 감당 못할 고통으로 느끼게 한다. 여기에 더해서 편도체는 통증에 대한 정서적 기억을 만들어 저장하도록 돕는다. 후에 다시 다치게 됐을 때 똑같은 공포와 불안을 촉발해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상기시키고 더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게 만든다. 편도체의 빠른 반응 속도는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정서적 통증과 신체적 통증이 뇌의 처리 시스템 안에서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도 보여준다. 이번에는 해마에 대해 살펴보자. 이 뇌 영역은 기억 관리자처럼 행동하면서 고통스러운 경험의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그 경험이 일어난 맥락까지 떠올리게 도와준다.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다가 발가락을 찌으면 해마는 우리가 통증과 더불어 당시의 어둠, 방향 감각 상실, 그리고 차가운 타일 바닥까지 확실히 기억하게 만든다. 통증에 대한 물리적 기억만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장면 전체를 뇌 속에 각인시킴으로써 다음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게 만든다. 우리가 과거의 인간관계에 남은 응어리를 새로운 인간관계로 끌어들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해마는 과거의 통증과 현재의 경험 사이에 접점을 만든다. 앞서 언급했던 피터슨 박사와 함께 발표한 논문에서 우리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의 시상 활성 증가와 더불어 등 쪽 앞뒤랑 뇌 섬엽, 편도체, 해마의 현저한 활성화 역시 발견했다. 우울증이 심한 사람일수록 이 영역들이 SPECT 영상에서 더 형형해졌다. 우울증 환자들이 통증의 정서적 요소와 신체적 요소가 악순환 고리 안에서 뒤엉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처럼 느끼는 이유다. 물론 희망은 있다. 내측 통증 고통 경로를 이해하면 과활성화된 회로를 진정시키고 통증을 완화하는 표적 치료의 길이 열린다. 몸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화합물인 S아데노신 L-메티오닌과 샤프란 같은 보충제가 뇌 속 폭풍을 진정시킬 수 있다. 이런 개입은 등 쪽 앞뒤랑 안쪽 앞 이마 겉질, 뇌 섬엽, 편도체, 해마 등을 진정시켜
평온함을 되찾아주고 몸과 마음의 통증을 모두 가라앉힌다. 하행 통증 억제 경로, 통증의 브레이크 페달. 가파른 언덕을 차로 내려가고 있다. 그 커브가 가까워지자 속도를 늦추려고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가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낭패다. 하행 통증 억제 경로는 통증이 우리를 압도하려 할 때 개입하는 뇌의 브레이크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중요한 두 영역, 앞 이마 겉질과 수도관 주위 회색질을 알아두어야 한다. 앞 이마 겉질은 여러 억제 신호를 보내 뇌의 다른 영역을 조용히 가라앉히거나 진정시킨다. 앞 이마 겉질이 강하면 감정의 상황을 장악하지 못하게 막아주므로 통증 관리에 도움이 된다. 외측 통증 감각 경로와 내측 통증 고통 경로에 억제 신호를 보내서 이들을 견제하기도 한다. 또한 고통을 유발하게 될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과거의 뇌 손상, 독성 노출, 전반적인 뇌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앞 이마 겉질이 약해져 있으면 브레이크의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꺼져가는 통증을 걷잡을 수 없어진다. 뇌줄기 깊숙한 곳에는 강력한 통증 완화 시스템, 수도관 주위 회색질이 자리 잡고 있다. 뇌에 내장된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보면 된다. 수도관 주위 회색질이 제대로 기능할 때는 엔드로핀이나 엔케팔린 같은 천연 진통제를 분비해서 통증 신호를 진정시킨다. 통증 완화가 가장 절실한 순간에 정확히 작동하는 내장형 비상 브레이크와 같아서 우리 몸이 통증의 폭풍을 자연스럽게 잠재울 수 있게 해준다. 하행 통증 억제 경로는 통증에 대적하는 우리 몸의 비밀 병기다. 그렇다고 통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다. 통증이 존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보다는 통증을 견제해서 기승을 부리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억제 시스템은 일상적인 정기 관리가 필요한데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이 매끄러운 작동을 돕는 관리가 된다. 통증을 얼마나 크게 느낄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뇌는 통증을 조율하는 지휘자다. 손가락을 찢든 실연을 당했든 위치를 파악하는 외측 통증 감각 경로, 감정을 담당하는 내측 통증 고통 경로, 통제를 담당하는 하행 통증 억제 경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작동하고 있다. 이 시스템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결국 통증을 통제할 힘을 되찾고 삶이 예기치 못한 시련을 줄 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게 하는 첫걸음이다. 음식이 만든 통증, 음식이 지운 통증. 사람들은 자신이 먹는 음식이 통증을 키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 나 역시 식습관을 깨끗이 정리하고 나서야 음식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다. 53세의 제프는 수십 년 동안 불안,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렸다. 관절의 통증 역시 항상 따라다녔다. 내분비내과, 정신의학과, 심장내과, 류머티스 내과, 수면 클리닉까지 찾아다녔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는 여러 약물을 복용했었고 자살 시도 후에는 정기 경련 치료까지 받았다. 역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에이멘 클리닉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가 환자의 식단을 바꾸는 것이다. 알록달록한 채소와 과일, 건강에 좋은 단백질과 지방 등 뇌와 몸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음식을 먹고 글루텐, 유제품, 옥수수, 대두, 식품 첨가물, 방부제, 인공 감미료 등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문제 음식들은 한 달 동안 완전히 끊게 한다. 나는 25년 전에 친구인 도리스 랩 박사에게서 이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얻었다. 그는 ADHD, 공격성, 심지어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의 식단에서 문제 음식을 제거한 뒤 증상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는 것을 목격했다. 의학학술지 란셋에도 식이 개입 프로그램에 상당한 효과가 보고됐다. 물론 어떤 환자들의 경우 식단 변화에 거부감을 보이기도 한다. 뇌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먹는 것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조치보다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대부분의 동료와 마찬가지로 나는 의대에서 영양학에 관한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다. 의사 자격증을 따는 데 필요한 140주 과정 중 영양학 교육은 이틀이 전부였다. 미국에서 지출되는 의료비의 75% 정도가 식습관과 생활습관에서 비롯된 예방 가능한 만성질환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터무니없이 적은 시간이었다. 잘못된 생활습관은 제2형 당뇨병과 비만의 90%, 관상동맥질환의 80%, 뇌졸중의 70%, 대장암의 70%에 영향을 미친다. 나쁜 식습관은 우울증, 불안, ADHD, 치매, 심지어 자살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이는 뇌 건강에 좋은 식단이 우울증, ADHD, 인지기능 저하에 효과적이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나는 정신의학과 수련 중에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교육을 나갔다. 그리고 적잖이 충격받았다.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은 양의 담배를 피우고 가짜 크리머와 설탕이 잔뜩 들어간 커피를 마시고 도넛 같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됐기 때문이다. 그들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염증을 키우고 있었다. 제프는 채식주의자였다. 식단은 주로 콩, 쌀, 옥수수, 치즈로 구성됐다. 그런데 이것이 그의 우울증 위험을 키웠다. 통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식단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 우리 클리닉의 영양사와 함께 제프는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다시 짰다. 그 과정에서 콩, 쌀, 옥수수, 치즈는 모두 끊었다. 새로운 식단을 시작하고 일주일 그의 기분은 근 몇 년 중에 가장 좋았다. 그 다음에 앞서 끊었던 음식들을 한 번에 하나씩 다시 추가했다. 글루텐을 추가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유제품도 가스가 좀 차고 속이 불편한 것을 빼면 괜찮았다. 대두콩도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옥수수를 섭취하면서는 20분도 안 돼서 바로 문제를 느낄 수 있었다. 제프는 입에 총을 물고 방아쇠를 당기는 장면을 떠올렸다. 식단 변화를 시도해보기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다. 제프는 옥수수칩, 옥수수 토르티아, 팝콘을 무척 사랑했다. 하지만 그 음식들은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나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무가치하다고 판단했고 자신의 인생에서 옥수수와 완전히 결별했다. 옥수수라니. 오랫동안 고통받았는데 옥수수 하나로 정상에 가까워진 기분이 든다는 사실에 제프는 적잖이 충격받았다. 제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해가 되는 음식을 빼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채움으로써 통증에 대처할 수 있다. 제로 콜라에는 대가가 따른다. 삶을 돌이켜봤을 때 환자들이야말로 내게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그 중에서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질이었다. 질을 만났을 때 나는 35이었고 무릎과 손에 관절염이 자리 잡기 시작한 상태였다. 아이들과 마룻바닥에서 놀다가 일어날 때면 버거움을 느꼈다. 나는 그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료실로 들어선 환자, 그러니까 질이 잔뜩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아스파탐을 끊었더니 관절염이 사라졌어요. 그 말에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동시에 강렬한 호기심이 일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질,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질은 예방이라는 잡지에서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가 만성 통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글을 보게 됐다고 했다. 그녀는 큰 기대 없이 한번 시도나 해볼까 해서 아스파탐을 완전히 끊어보았다. 그리고 마법처럼 통증이 사라졌다. 정말 놀랍네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반신반의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내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 당시 나는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물처럼 마시고 있었다. 2리터는 좋게 마셨다.
내가 즐겨 마시던 음료는 병원 길 건너편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1리터짜리 다이어트 펩시콜라였다. 콜라를 사서 마시는 일이 점심시간마다 반복되던 나의 일상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음식, 뇌, 신체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를 전혀 몰랐다. 정신 건강을 다루는 일을 하면서도 내 몸에 집어넣는 음식이 미칠 영향은 못 본 척하고 있었던 셈이다. 결국 내 몸으로 실험해보기로 마음먹고 아스파탐을 끊었다. 매일 출석 도장을 찍던 패스트푸드점에 가지 않고 정확히는 다이어트 콜라를 끊고 일주일 관절염이 사라졌다. 내 몸에 일어난 변화였지만 정말이지 믿을 수 없었다. 무릎도 손도 전혀 아프지 않았다. 무슨 마법이라도 부린 것 같았다. 물론 나는 호기심이 많았기에 그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본격적인 실험을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몇 달 후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살짝 돌아가 보았다. 다이어트 펩시 딱 한 컵을 마셨다. 그런데 짠 것처럼 20분 후에 손에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날을 기점으로 나는 아스파탐과 완전히 헤어졌다. 쉽지는 않았다. 아스파탐이 없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만 다이어트 탄산음료, 껌, 시리얼, 인스턴트 커피, 무설탕 시럽 등등 아스파탐이 들어간 제품만 6,000가지 이상이다. 잘 찾아보면 유제품에도 들어있다.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아스파탐을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아스파탐이 통증의 원인 중 하나라는 연구도 있다. 실제로 아스파탐은 뇌 회로를 재구성해서 불안을 증가시키고 염증 경로를 활성화시킨다.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인간에게 안전하다고 정한 기준보다 낮은 용량의 아스파탐을 생쥐에게 노출시키는 실험을 진행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생쥐들이 불안 행동을 보인 것이다. 경미한 불안이 아니었다. 강력한 항불안제를 써야 될 정도의 불안이었다. 아스파탐의 영향력은 실험에 사용된 생쥐에게서 끝나지 않았다. 생쥐의 자식, 심지어 손자 세대까지 전달됐다. 그렇다. 두 세대가 지난 뒤에도 아스파탐에 노출됐던 생쥐의 후손들은 압도적인 불안과 씨름했다. 과학자들은 이런 행동이 내측 통증 고통 경로의 일부인 편도체의 변화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손들까지 불안하게 할 아스파탐을 그래도 섭취하고 싶은가? 아스파탐뿐만이 아니다. 스플렌다 감미료의 주성분인 수크랄로스 역시 제로콜라 등 다이어트 음료에 자주 사용된다. 제로, 다이어트 등의 단어들은 죄책감 없이 그 상품들을 즐겨도 된다고 속삭인다. 사람들은 그 속삭임에 속아 칼로리가 없으니 문제없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수크랄로스는 장내 미생물을 교란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유익균의 숫자를 줄인다. 유익균의 숫자가 줄어들면 염증이 온몸으로 퍼져 관절염, 두통,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만성 장 질환을 비롯해서 다양한 통증 문제를 악화시킨다.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수크랄로스는 세포 수준에서도 손상을 일으킨다. 간과 장에서 염증을 촉진하고 심지어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도 있다. 한마디로 세포가 더 빨리 늙고 망가진다. 만성 통증과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일 리가 없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건강에 무해해 보이는 것은 숨겨진 대가가 많다는 것이다. 수크랄로스나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는 죄책감 없이 단맛을 즐길 수 있다고 약속하지만 거기에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 염증, 만성 통증 등의 그림자가 따라붙는다. 나는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감미료 대신 자연에서 유래된 감미료인 나안과나 스테비아를 사용한다. 나중에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천연의 제품을 선택하는 편이 훨씬 낫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끊을 것인가? 통증을 만드는 식단에서 통증을 줄이는 식단으로 바꾸는 것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쉽다. 내가 제시하는 치유의 식습관을 잘 실천하기만 해도 식습관, 뇌, 몸, 마음,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확신한다.
혹시 나쁜 연애를 해본 적 있는가? 안 좋은 기억만 남긴 그런 연애 말이다. 만약 당신이 당신을 아프게 하고 만성 질병의 위험을 높여주는 음식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제는 이별을 고해야 한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답할 음식만 사랑하는 것은 신체적, 정서적 통증을 끝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저품질의 초가공식품에 온통 둘러싸여 있다. 뇌와 몸을 손상시키고 뇌를 빠르게 노화시키고 만성 통증, 우울증, 불안장애, ADHD,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암, 치매 등의 위험을 높이는 물질로 가득한 음식들이다. 최대의 대량 살상 무기는 바로 다음과 같은 음식들이다. 고도로 가공된 식품, 농약이 뿌려진 식품,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 인공색소와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식, 싸구려 기름으로 만든 음식, 호르몬 잔류식품, 항생제로 오염된 식품, 비닐로 포장된 음식. 이런 제품들은 뇌 건강을 좀먹고 만성 통증을 키운다. 어느 여성은 내게 설탕을 끊느니 차라리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겠다고 말했다. 자기에게 해로운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과학적인 관계와 다르지 않다. 유해한 관계라면 끊어내야 한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발생하는 예방 가능한 만성질환이 미국의 의료비 지출의 75%를 차지한다. 한 연구에서는 호주의 두 섬을 배경으로 식생활과 우울증을 비교했다. A섬은 패스트푸드의 섭취량이 많고 생선 섭취량은 낮았다. B섬은 패스트푸드를 섭취하지 않고 생선을 많이 섭취했다. 연구진은 두 섬의 우울증 발생률 차이가 극명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섬의 우울증 발생률은 16%, B섬의 우울증 발생률은 3%에 그쳤다. 즉 A섬이 B섬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500% 높았다. 나를 사랑하는 음식을 사랑하기만 해도 통증 없는 삶으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뇌를 바꾸면 통증이 사라진다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만성 통증으로 힘들어하셨던 분들에게 작은 희망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 몸과 마음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